자, AI 시대의 스마트 경영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 경영학의 개요, 그리고 AI 개념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참석을 못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크게는 세계 경영, 국가 경영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 뭐, 가정 경영,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경영, 이런 것들로, 예, 어떤 레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선행이 되는 거는 자기 경영이겠죠.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가정도 기업도 더 잘 경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학, 뭐 이런 말을 좀 같이 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렸고, 경영학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영을 한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지표. 효, 효과성과 효율성, 그렇죠. 예. 일단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작동이 된다, 먹힌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 하면 it works, 그런 얘기고, effective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첫 번째는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고객들에게 먹힐까? 고객들이 이거 작동이 되네. 이거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 이러면은 effective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돈이 되려면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가 profit,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을 하고 효율화시키면은 고객에게 제공할 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돈이 남으려면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다루면은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올리고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무료 전략 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무료. 우리 구글 같은 거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네. 무료로 쓰는 것들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대표적으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 이거를 같이 계속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출범이 된 다음에, 스타트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은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이걸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분석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자, 경영학은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경영학의 엄마는 누가 경영학을 낳았나요? 우리 예, 안바르님, 네. 누가 경영학을 낳았나요? 네, 경제학이 나왔습니다. 원래 경영학은 경제학 속에 있었다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구죠?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네, 아담 스미스. 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이런 걸 쓰면서, 그리고 동시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국부론에서 분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 간의 교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네, 분업을 하면 혼자서 한 가지 하루 종일 만드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각자 자기 역할을 나눠가지고 분업을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근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은 오늘 같이 나눠볼 어, 프레드릭 윈슬로우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네. 테일러가 과학적 경영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한 거죠. 네. 자, 그다음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AI에는 일반적인 그냥 통틀어서 인공지능도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그 속에 딥러닝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혹시 지금 몇 학기죠? 3학기째? 3학기째? 네. 오케이. 그럼 혹시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딥러닝 공부했어요? 딥러닝 공부했어요? 딥러닝. 네, 했어요? 딥러닝 몰라요? 인공신경망 만들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파이, 저기, 파이썬으로 코딩해가지고, 저기, 어, 병사하강법, 오차 역전파, 뭐 이런 거 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사람의 지능을 흉내낸 게 다 인공지능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어, 판단하고, 이런 게 가장 큰 거예요. 학습하고 판단하고. 자, 판단할 때 이제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은 학습 방법을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주얼, 고주얼 다 가르쳐 줘,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조건값. 이럴 때 이렇게 답변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혹시 개랑 고양이랑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죠? 도그랑 캣이랑 구분할 수 있죠? 자신이. 그죠? 몰라요? 도, 캣. 몰라. 도그랑 캣. distinction. 가능하죠? 예. 근데 그거를 방법을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이거를 개도 야, 귀 모양을 생각해 보니까 개가 어떤 개는 귀가 뾰족한 개도 있고 귀가 이렇게 처진 개도 있고 그죠? 색깔로 하려고 했더니 어떤 개는 누렇고 어떤 개는 까맣고 어떤 개는 전박이고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꼬랑지를 또 봤더니 꼬랑지도 다 여러 가지야. 체형도 여러 가지야. 그죠? 색깔로 얘기했더니 고양이랑 색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럼 가장 구분이 되는 게 뭐죠? 개랑 고양이랑 가장 구분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눈이죠. 네. 눈동자가 달라요. 그죠? 고양이 눈하고 강아지 눈동자가 달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비주얼, 고주얼 가르쳐 주지 않고, 야, 네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봐. 즉, 머신이 스스로 학습한다. 또 머신 러닝이에요. 네. 근데 머신 러닝 중에서도 딥러닝과 딥러닝이 아닌 머신 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은, 딥러닝이 아닌 머신 러닝은 학습하는 방법과 학습의 대상을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 저기, 이런 방법으로 학습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을 특히 눈여겨봐라.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 구분할 때는 눈동자를 특히 중점적으로 봐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습하는 방법, 학습의 대상.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 다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런데 딥러닝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뭘 학습해야 될지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공신경망,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짤 때 가장 최소 단위가 있죠. 사람의 뇌 신경망의 가장 최소 단위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자, 사람의 뉴런에 해당하는 인공신경망의 최소 단위 뭐라 그럴까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도 아시는 분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우리 저기, 우미다님?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인공신경망의 최소 단위. 이건 그건 사람, 예, 서울도 말씀. 아니요. 인물은 예. 인간 뇌 신경망의 최소 단위는 뉴런이고, 뉴런에 해당하는 인공신경망의 최소 단위는 이게 그래야 돼요.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퍼셉트론. 예. 자, 퍼셉트론은 어떻게 생겼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네. 소위비원, 네. 나도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나도 여기 있습니다. 소위비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 들어오신 아스로르연 맞습니까? 네, 아스로르연 소위비원 들어왔고 아스로르연 맞죠? 말을 하세요. 말을 안 하면은 네, 여기, 배치가 안 걸로 알고 말이 없어. 아스로르연 들리세요? 네. 카메라 꺼놓고 저기 자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야 제가 출석을 매깁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실 때는 얼굴을 네, 인터넷 망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었어요. 자, 퍼셉트론 지난번에 시간 설명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이따가 그림을 그릴까요? 이쪽 온라인에 안 보자 그러면 여다 그려야 되겠네. 펜이 시원찮긴 하지만 자, 어, 인간의 뇌 신경망의 최소 단위는 뉴런인데 뉴런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요. 이게 수상돌기라 그래요. 수상돌기. 외부에서 들어온다. 수상돌기. 그다음에 밖으로 빠진 거 이제 축삭돌기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제 시냅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시냅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임계치 이상이 되면 이쪽으로 정보를 쏩니다. 근데 임계치가 안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퍼셉트론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구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성화 함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변수 x1, x2, x3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변수가 있겠죠. x4. 그럼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눈이니까 눈에 대한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 다음 꼬리에 대한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그럼 각각의 가중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1, X1, A2, X2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수학에서 우리가 보통 ABC 이렇게 붙이지만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weight라고 해서 W 값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W1, X1, W2, X2 이렇게 가중치가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 그 Y 절편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예, 그게 이제 바이어스 값이라고 그래요. 바이어스. 예, 이렇게 들어오고 이것이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출력이 됩니다. 예, 출력이 될 때 개다, 분석할 때 개다, 고양이다 이거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하나짜리가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XOR라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갖다 붙여서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개, 한 뎁스에 여러 개의 이런 퍼셉트론을 달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첫 레이어 1 입력층 이걸 입력층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받는 걸 입력층에서 받을 때 뭐 예를 들어 12개로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을 한 3개 쌓았다. 은닉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층이 하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은닉층을 여러 개 만들었더니 굉장히 잘 학습을 하더라. 그래서 딥해진다라는 거예요. 딥해진다. 층이 여러 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그래서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딥러닝에 올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차 역전파 이런 딥러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이 캐나다의 힌튼 교수 이런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오늘은 경영학의 발전 과정 그리고 AI가 경영혁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다룰 겁니다. 자, 경영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인물과 경영 이론, AI가 경영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영학의 발전 과정. 자, 고대와 중세에는 경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겠죠. 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했겠죠. 네. 물론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떤 계산도 하고 방법도 찾고 뭐 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학에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왜 경영학이 발전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경쟁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보다 더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effectiveness하고 efficiency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론적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오는 이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힌트, 철학자. 힌트, XY 좌표계.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죠. 네, 채팅창에 누구 올리신 분이 있네요. 네, 이원재님 감사합니다.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대적인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관찰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방법론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경영 측면에서도 그런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거죠. 네. 자, 기존에 이제 각종 과학이라고 한 것은 자연계,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원리, 법칙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대학에서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죠. 골똘히 관찰하고 궁리하고 하면서 뭔가 지혜를 찾아냈다. 즉 자연 법칙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뉴턴 같은 사람이죠. 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 그죠?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골똘히 관찰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야 우리는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변방이네, 중심이 아니었네 이런 걸 이제 똘똘히 관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원리를 경영학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영학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인물과 경영 이론들을 살펴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 1776년도에 국부론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노동분업, 시장 자율성,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경제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경제학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영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고전 경영학의 시기, 그리고 행동학적 경영학, 그다음 계량 경영학, 현대 경영학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고전 경영학부터 보죠. 고전 경영학은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직무관리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두 번째는 조직관리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직무관리라는 것은 개인이 일하는 걸 관찰하고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할 수 있게, 즉 특히 효율성을 올릴까 하는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조직관리는 전체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잘할 수 있을까? 네, 이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 직무관리 측면에서 본 크게 두 인물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테일러. 테일러가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삽질을 하는데요. 삽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삽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베이스로 해서 더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이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의 체계가 갖춰진 거죠.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자동차를 전에는 한 대 만드는데 장인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한 달 내도록 만들어도 한 대 만들까 말까 했는데 이런 포드 시스템,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테일러 방식과 포드 방식을 접목해가지고 공장을 차렸더니 몇 분마다 차가 한 대씩 툭
툭툭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차값이 싸졌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누구나가 차를 몰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조직 관리 측면에서 접근했던 큰 인물 두 명이 누구냐면, 파이올이라는 사람입니다. 앙리 파이올이라고 이분이 이제 프랑스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 관리 원칙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웨버라는 분이 반려제 조직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프레드릭 윈슬로우 테일러 이분은 좀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집이 좀 잘 살았는데 이분이 좀 눈이 되게 안 좋았어.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학업을 계속 하지 못하고 취직을 했어요.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이 양반이 좀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진 다음에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직원들이 조직적인 태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왜 태업이 발생했나 봤더니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태업을 하더라. 즉, 전에는 10명이서 10개 만들었는데 10명이서 30개 만들기 시작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야, 그러면은 전에 10개만 만들려면 우리는 3분의 1은 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야, 조금씩만 만들어. 내가 하루에 10개 만들 수 있지만 조금씩만 만들자. 그렇게 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임금 체계. 돈을 지금처럼 꼬박꼬박 주지 않고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올렸다 내렸다가 이렇게 뭔가 규정이 없어요. 계약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작업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릿또릿하게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흐리멍덩하게 느릿느릿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가 크게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동작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시간은 얼마 걸리나 그런 것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고 차별적 성과급제를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요즘도 하잖아요. 야, 빨리 많이 하면 돈 더 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인센티브, 기본급 얼마 주고 여기서 더 하면 인센티브 더 줄게.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다? 바로 이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가 1800년대에 그걸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 가지고 표준 작업량 설정하고 과업관리 4대 원칙을 만들었어요. 1일 최대 과업량,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일할 수 있나,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나,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작업 조건, 작업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춰줄게.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줄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성공하면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야, 오늘 100건 목표했는데 100건 달성했어 그러면 최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주고 그거보다 못하면은 못한 만큼 깎는 거지. 실패 시에는 손실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차별 성과급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각종 지식카드 제도라든지 기능 직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막 갈아 넣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테일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냐면은 부가가치를 회사가 많이 만들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회사도 잘 되고 직원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렇게 최대로 맥시멈으로 막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노가다를 뛰고, 밤에는 전단지를 돌렸어요. 일주일 일하고 하는데 뻗었어요. 네. 이게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맥스로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못 하더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도 있죠. 예. 서로 관계에 의해서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거나 또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졌어. 우리 상사가 나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은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몰입이 안 돼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일이 다 관찰해가지고 야, 몇 시간 일했냐? 해가지고 이거 다 측정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나를 너무 못 살게 한다. 핍박한다. 그리고 이게 이문이 남아서 돈이 많이 생기면 우리한테 돈 주지 않고 돈은 우리는 쪼개만 주고, 사장이 더 많이 갖더라. 사장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맨날 요거 먹고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러니까 불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하고,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극도로 치닫고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테일러가 시간을 연구하고 동작을 연구할 때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영역에서 이거를 갖다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장 전체를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일 좀 또릿또릿하게 잘 하는 사람 한 명 데려놓고 자, 일 해보세요. 시간 연구하고 동작 연구하고 보통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시간 연구하고 동작 연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일종의 실험실과 같은 환경에서는 먹혔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곳에 적용되지는 않더라. 즉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적용을 못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직원은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건 또 문제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의 방법론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은 많은 병폐들을 갖고 있었다. 네. 자, 포드는 어쨌든 이런 그 테일러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생산의 표준화,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 생산,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의 시대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조직 관리 측면에서 접근한 사람이 앙리 파이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1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관리 과정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조직 활동을 크게 작업 기능과 관리 기능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작업 기능은 생산 기술, 개발, 영업 마케팅, 재무 회계, 안전 환경 총무 이런 걸로 작업 기능을 나누고 관리 기능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거는 요즘도 쓰고 있어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여기서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직화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organization, 조직화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관리 원칙을 14가지, 관리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14가지 일반 원칙을 만들어요. 그게 분업을 해야 된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권한 책임 보고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규율, 어떤 정해진 규정과 작업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명령은 일어나야 한다. 지휘를 일어나야 한다. 조직 목표가 우선이다. 개인 목표보다. 성과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앙집권, 네. 그 중앙집권만 얘기하게 아니라 특정한 정도 이제 분산,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의 연결, 최고 경영자부터 사원까지 전 계층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조직 내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한다.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고용을 보장해줘야 된다.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한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단합, 단결, 팀워크를 해야 된다. 이런 14가지를 제시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자, 아주 좋은 얘기인데, 네. 어떤 또 문제점이 있을까요? 채팅창에 누가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런 체계를 세웠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나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 네. 그리고 이것이 역시나 인간 중심적인 거라기보다는 어,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했지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을 인간으로 대우한 접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관리 잘못됐네. 이 조직관리. 이제 자료는 이따 따로 드릴게요. 자, 웨버의 관료제 조직론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배 유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제시를 해요. 뭐냐? 전통적인 지배 방식. 예, 전통적인 지배 방식은 이제 옛날에 그냥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식 있죠.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인 지배. 예,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있죠. 합법적 지배. 예, 자기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배 유형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지배형은 뭐냐면 관료적인 합법적 지배가 가장 이상적인 오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법규와 절차에 기반해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런 뭐 법규나 절차도 개무시하고 야 내가 다 법이야. 그렇죠? 양반님 댁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저기 위에 이제 어른이 뭐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다 법이고 진리고, 그죠? 상사의 말은 무조건 법이고 진리고, 이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법규를 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규칙에 따른 일관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이제 더 조직이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죠. 예, 딱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관료제 조직 체계는 딱 떠오르면 우리 어떤 직업에 해당해요? 그렇죠, 공무원. 공무원 조직에 맞는데 다른 조직에 안 맞을 수가 있죠. 좀 더 창의성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데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비인간화, 개인의 창의성, 자율성을 억압하고 형식주의, 규칙 준수에 치중하기 때문에 목적은 이게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규칙대로 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최소한으로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빠지는 구멍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법규나 이런 것들을 살살 피해서 편법을 쓴다든지, 그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역시나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회사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법도 규칙도 없고 그냥 사장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예. 자, 그 얘기고요. 공부하고. 자, 그래서 파이올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가 사라졌어요. 이 마우스 어디 갔어요? 자, 파이올은 전반적인 조직 기능 관점으로 접근했고, 테일러는 업무 효율 및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파이올은 행정 원칙 중심으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 원칙 중심으로, 파이올은 관리 관행 및 기능을 중심으로, 테일러는 공학적 과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예, 과학적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테일러에 대한 비판은 앞에 쭉 말씀드렸죠. 비인간적이다. 효율성만 추구했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 심리적 문제를 간과했다.
관리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앙리 파이어에 대한 비판은 너무 규범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개인의 동기와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적 인간관에 집중하여 인간 소외, 기계적 조직 설계를 이야기한다. 또 계획, 조직과 같은 경영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포함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인관계 기술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보편적인 함정에 빠져서 대부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앙리파이어를 비판하는 사람들, 야, 그게 과학이냐? 네 그냥 생각이지?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재현 가능하다는 게 A가 이런 조건에서 했더니 어떤 C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했을 때 똑같이 C라는 결과가 나와야 재현 가능성이에요. 예, 근데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달라. 그러면은 재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경영이 아니라 그냥 행정의 성격이 더 짙다.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런 고전 경영학의 한계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 행동학적 경영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론은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인간관계, 즉 개인 간의 관계나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기본적으로 능률성, 비용 이런 논리와 달리 인간의 본질을 사회적 존재로 가정을 하고 인간의 태도나 감정을 중시하는 감정의 논리를 핵심 논리로 채택해서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관계 이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호손 공장 연구라는 겁니다. 호손 공장. 이게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릭, 우리나라 치면은 서부전자, 뭐 이 정도 되겠죠. 웨스턴 일렉트릭이니까 서부전자, 삼성전자예요, 서부전자. 여기 이제 호손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는데 호손 공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메이어, 마요네즈 아니고 메이어라는 교수 팀이 처음에는 환경이 어떻게 작업자에게 영향을 주는가 해서 처음에 조명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 환경에 전등 있잖아요. 전등에 밝기를 더 밝은 거를 껴봐라.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나? 이렇게 했더니 전구를 밝은 거 꼈더니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야, 그렇지. 우리의 가설이 맞았어. 밝기가 밝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전구를 조금 더 밝은 걸 꼈어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더 올라갔어요. 그렇지. 역시 우리 가설이 맞았어. 이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기존처럼 이렇게 조도를 떨어뜨리면, 밝기를 떨어뜨리면은 생산성이 줄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 밝기를 더 어둡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아니, 그래도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이럴 수가.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밝기를 올렸더니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밝기를 떨어뜨려도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밝기를 더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봤더니 나는 이 공장에 온 지 3년이 됐는데 나를 인간으로 대우하고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 그 느낌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 사람이 기계인 줄 알았더니 기계가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그 전까지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사람을 대우했던 거죠.
예. 야, 아퍼, 빼. 새로운 사람 집어넣어. 야, 얘는 10개 만드는데 너 왜 10개 못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다그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인간으로 대우하고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만들고 신뢰관계를 만드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작업자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계층 사이의 효율적 의사소통, 이거를 잘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경제적 수단에 의해서만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즉, 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돈만 준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메슬로우 같은 사람이죠. 어, 혹시 메슬로우 압니까? 몰라요? 욕구 5단계설 아세요? 욕구 5단계. 제일 처음에 생존 욕구. 네. 들어봤어요? 생존 욕구? 아, 예, 그래요. 생존 욕구, 또 뭐 위생의 욕구, 위생의 욕구를 뭐 이제 안전의 욕구라고도 하고, 또 뭐 소속의 욕구, 예, 그 다음에 뭐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욕구가 위계가 있더라,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이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야 돼. 살고 싶어. 그죠? 이게 제일 원초적인 욕구죠. 이게 충족이 되면, 아, 안심이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좀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좀 더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은 지저분해도 어쨌든 먹고 일단 잠이라도 잘 수 있고 이러면은, 땡큐 베리 감사했는데, 이제, 생명의 위협이 없어지고 나면 좀 더 깨끗한 곳에서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그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 욕구. 그 다음엔 또 뭐가 생기냐면, 누구랑 소속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정글의 법칙? 예, 김병만 씨가 나가지고 정글에 가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각자 떨어뜨려 놓고 서바이벌 하게 만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을 구한다, 불을 피운다, 그 다음 거처, 쉘터를 만든다. 이걸 제일 먼저 해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잡아온 물고기 이런 것들 잡아놓고 같이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이러면서 고기 같이 나눠 먹고, 그죠? 이런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계층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행동과학 이론.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사회적 현상을 연구할 때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지나치게 생산성, 비인간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관계를 무시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 태도,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인간관계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둘 다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 목표의 조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욕구,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강조하는 이런 접근법들이 생겨난 게 바로 행동과학 이론인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버나드의 조직 이론과 사이몬의 조직 이론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버나드의 조직 이론을 발전시킨 게 이제 사이몬의 조직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이제 그 한통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버나드의 조직 이론은 조직을 자연적 협력적 시스템으로 보는 접근법을 썼고 시스템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균형, 구성원의 기여도와 만족도 간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이때 얘기한 게 이제 유인공헌 이론이라고 한 거예요. 인듀스먼트와 컨트리뷰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직원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려면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 유인 요인들, 대표적인 게
돈을 줘야죠. 월급,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이런 비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와 비물질적인 유인 효과, 유인 요인들이 내가 회사에 공헌하는 거, 기여하는 거보다 많거나 비슷비슷하다라고 느껴야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걸 보니까 나 왜 요만큼밖에 안 줘? 이런 불만이 생기면은 딴 데 간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즉 물질적인 것 외에 비물질적인 것도 유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즉 조직 문화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 회사가 참 인간적으로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비물질적인 유인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사이먼은 여기에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다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직과 관리의 중심을 의사결정으로 보고 조직을 인간이 행하는 집약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라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인간이냐? 첫 번째가 경제적 인간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관리적인 인간입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합리성을 토대로 결정하는 관리적 인간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 인간은 항상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관리적 인간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좀 유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거를 좀 이제 연구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앞에 선배인 버나드의 조직 이론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학 이론에는 이제 맥그리거가 X 이론, Y 이론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X는 안 돼! 인간들 촉해야지 말을 듣지. 안 돼! 그냥 냅둬서는 그냥 처지고 일 안 해요. 게으름 피우고. 웬만하면 인간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책임지기 싫어해. 피동적이야. 갈고야지 말을 들어. 이런 거 있죠. 이게 X 이론이에요. 안 돼, 이거예요. 인간들 안 돼. 뭐, 우리도 예전에 이제 일제 치하 이후에 일제 잔재긴 한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었죠. 예. 좁혀야 말을 듣는다. 뭐, 한국 사람 때려야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X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X 이론의 반대 이론이 뭐냐면, 자, 이거예요. Yes, Y 이론. 사람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도 있고,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게 Y 이론. 어떤 게 좋아요? X 이론이 좋다. 자, X 이론이 좋다. Y 이론이 좋은 것 같다. 아, X 이론이 더 좋다. 네. 자, 그래서 사람이 기꺼이 스스로 책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X 이론이 통하는 상황이 있고 Y 이론이 좀 더 잘 통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 X 이론이 좀 더 잘 통하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단순 노무, 단순 노무를 하는 상황. 예, 그리고 임시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X 이론이 잘 맞아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거기 이 관리직 인원들에 대해서 코칭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사우디하고 두바이에 강의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사막 한가운데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뭐 티베트, 인도 이런 데서 주로 온 그 근로자들이에요.
그리고 관리자들은 주로 한국 사람이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사우디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나라가 돈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일을 하지 않아요. 어. 자, 그런데 이제 그 현장직 근로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인 관리자가 이렇게 작업 현장 돌다 보면 놀고 있대요. 놀고 일 안 해. 그러면 나 나사 쪼있는데 나사 다 떨어졌어. 야, 나사 저기 갔다가 쪼이면 되지. 그건 내 일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뭐예요? X 이론이 맞는 거죠, 이게. 이 경우에는. 그죠?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동기부여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책임의식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Y이론.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적인 지금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거의 다 Y이론이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Y이론적인 접근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대표적으로 코칭 리더십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면 제가 이제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저한테 강의 의뢰를 하셨어요. 요번에 우리 회사 창립 10주년인데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세요. 1시간 특강 해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피동적이에요. 시켜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 좀 심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가 10년 동안 못한 걸 저보고 1시간 강의로 주인의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의식, 오너십이라는 것은 언제 이 주인의식이 생길까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해봐야 주인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야죠. 자,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하고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채팅창에 올려주습니다. 그렇죠, 김경준님. 자기가 주인이 돼봐야 돼.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겨주고 지지경 영문해주고 해서 스스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래 이 일은 내 일이야.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Y 이론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 대화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경청하고 지지경 영문을 해주고. 다음 단계 이제 계량 경영학이 발전을 합니다. 자, 계량 경영학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영과학 기법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확률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나중에 우리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 할 때 이런 것들 다 씁니다. 네트워크 모형 이런 것들도 다 씁니다. 이런 게 이제 기존에는 엑셀 같은 걸로 많이 했어요. 엑셀 같은 걸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이런 것들 다 이제 분석을 합니다. 빨리빨리.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 이제 과학적, 수학적인 방법들로 모형을 만들고 경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다루지 못하죠. 예. 그리고 조직화와 지휘 기능에는 많이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모델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과 동떨어질 수가 있다. 자, 이 수학적 모델을 만들 때는 기존에는 변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계산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평면에 XY축을 둔 평면을 파악하기 좋아요. 즉, 변수가 두 개예요. 그죠? 예. 키랑 몸무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변수가 세 개만 돼도 이제 머릿속으로 3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 도면으로, 서면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3차원 표현하기가 힘들죠. 예. 자, 이제 변수가 하나 더 붙어서 4차원이 되면 이제는 머리로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지면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수를 줄이려고 해요. 그럼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나오면서 수십만 가지 차원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죠. 즉 아까 이제 이
웨이트 가중치를 조절하는 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변수를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둘 것인가 이거 조절하는 게 그래서 결과물이 가중치 값이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가 됩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이런 모형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기존에는 그랬다. 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품질 관리 기법. 원래 제조 공장에서 이게 품질 관리를 많이 신경 썼던 것을 이걸 전사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 하던 게 이제 품질 관리 기법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품질 관리 이런 그 기법이 전사적으로 하자. 이게 이제 품질 경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영과학적인 이런 게 이제 시스템 이론으로도 가고요. 자, 그래서 현대 경영학은 시스템 이론, 상황 이론, 품질 경영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AI를 접목시킨 이런 경영적인 접근법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이 되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AI 경영, AI를 도입한 경영에 본격적인 출발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 경영학, 행동학적 경영학 이런 것들이 고전 경영학이 일 관리 중심이었던 것, 또 행동학적으로 인간 중심, 계량 경영학에서 수학적 모델 이런 것들을 강점만 뽑아 가지고 시스템 이론, 상황 이론, 품질 경영으로 발전을 시켜왔다 하는 거죠. 자, 시스템 이론. 여기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봤죠? 첫 시간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입물을 넣어서 변환 과정을 거쳐서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제 경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회사 또는 가정 이렇게 한 군데만 이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조직과도 만날 수 있고 다른 환경과 이렇게 주고받고 한다. 라는 거. 이게 개방 시스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많이 고려하는 게, 야,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을 들을 때도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제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지? 예. 투입물을 뭘 넣어야 되지? 그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요게 동양의 고전 대학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으면 즉근도이라.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선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잘 알면 도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게 먼저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 변환 과정에서 어떤 순서를 밟아야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결국 일을 아는 겁니다. 일할 줄 아는 거죠. 자, 이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모델이 나왔죠. 산출물을 사람이 정해줘요. 목표가 이거야. 라고 딱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런 투입물과 변환 과정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론 모델. 추론은 이 중간 투입물이나 과정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사람이 개입 없이 지가 스스로 하는 걸 추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인공지능을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의 성능은 뭐가 좌우한다? 많은 파라미터, 예. 많은 이 퍼셉트론을 많이 만들고 파라미터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형으로 만들면은 성능이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한계점에 딱 부딪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더 키우는 것보다 추론 기능을 이
신경망 구조를 더 적게 하더라도 추론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훈련시켰더니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예,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R1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챗GPT 쪽에서도 지금 이제 O3 모델, O3 모델이 이제 추론 모델이죠. O1 또 추론 모델이고, 그래서 4O는 추론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고, O3, O1. 그러니까 O1이 이 챗GPT의 최초의 추론 모델이죠. 그래서, 추론 모델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답변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답변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되고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추론 모델을 쓰지 않고 일반 모델을 쓰시면 되고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럴 때는 추론 모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상황이론. 상황이랑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하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접근한다. 이론에 의한 것보다 똑같은 건 없다.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주로 분석을 해서 상황에 맞는 경영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결과물이 뭐가 되죠?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한 결과물이 뭐가 나올까요? 산출물이? 우리 안바르님,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분석한 결과로 정리한 걸 뭐라 그래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이거를 스왓 분석이라 그래요. 스왓 분석. 예, 이게 뭐, 지 맘대로 줄이 꺼지고 있는데, SWOT. 예. S는 strength, 내부의 강점. W는 weakness, 내부의 약점. O는 opportunity,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들. T는 threat,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들. 이거를 정리를 한 게 SWOT,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수학 분석 보고서 하나 만들려면 일주일 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넣어주고 내부 환경에 대한 자료는 넣어줘야 되죠. 인공지능이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거를 챗GPT가 알 리가 없잖아요. 내부 환경, 내부적인 것들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것들은 리서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딥 리서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리서치를 하게 시켜서 최종적으로 수학 분석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러면은 챗GPT가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황에 맞는 경영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수정을 한다. 자급 기능과 조직 기능을 자꾸 수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품질 경영. 네. 아까 이제 그 생산 라인에 품질 관리가 이제 품질 경영으로 발전하는데 여기 이제 TQM이라고 해요. TQM은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래서 이제 전사적인 품질 경영, 전사 품질 경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전체 일하는 걸 다 품질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어떤 품질이 전달되는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 구성원들 전부 다 자신이 하는 일의 산출물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한 거죠. 역시나 이것도 이제 인간적인 인간미는 없어요. 요새 식스시그마 이런 것들 네. 인간미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과제,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